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 그 마을에서 유명한 바보 몽덕이가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몽덕이는 비록 어리숙하고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마음씨 착하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또한 마을에 홍수가 나거나 불이라도 나면 몸을 사리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비록 바보지만 이 착한 몽덕이를 좋아하고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루는 몽덕이의 이웃 아주머니가 올해 쌀을 많이 수확하여 그 쌀로 떡을 해서 몽덕이의 집에 떡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떡을 본 몽덕이는 너무 좋아 말했습니다. 어이구 웬 떡이에요. 고맙습니다. 아주 맛난 떡이다. 이걸 먹어도 되지요. 몽덕이는 떡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이웃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몽덕아, 그렇게 좋으냐? 몽덕이 말고 떡보라고 불러야겠구나. 떡보요. 떡보 좋지요. 아니 그런데 웬 떡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아주머니는 안 먹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번에 쌀을 많이 수확해서 그 쌀로 떡을 많이 했단다. 너무 많아서 나눠도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 몽덕아 어머니랑 나누어 먹어라. 몽덕이는 그 떡을 신기하게 보더니 한 입 집어먹고는 말했습니다. 아이 세상에 쌀로 만든 떡이라니 어찌 쌀로 떡을 만드셨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쌀로 만들었는데도 제가 먹던 떡 맛이랑 똑같이 맛있어요. 그러니 이웃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떡은 원래 쌀로 만든단다. 여태 네가 먹었던 떡도 모두 쌀로 만드는 거란다. 얘 뭐라고요? 떡은 떡이지 어찌 쌀이 떡이 된답니까? 에이 제가 바보라고 또 놀리시네요. 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매일 아침에 어머니가 쌀을 저 가마솥에 넣으면 밥이 되어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쌀은요, 떡이 아니라 밥이 되지요. 아시겠어요? 그래, 그렇구나. 우리 몽덕이가 모르는 게 없구나. 그럼 이 떡은 쌀로 만든 특별한 떡이니까 맛나게 먹거라. 네, 참으로 우리 몽덕이를 만나면 내가 많이 웃는다, 웃어. 그렇게 이웃들은 몽덕이를 만날 때마다 그의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웃음 지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홍기가 꽉 차다 못해 잔뜩 진한 몽덕이가 언제나 장가를 갈까 걱정도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착한 몽덕이가 지혜로운 색시를 만나면 참 좋겠구나.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은 몽덕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꼭 장가를 들어서 색시랑 아들, 딸 잘 낳고 살아야 할 텐데. 그래야 내 죽어도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혼이 나길 바라며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달림에게 빌었습니다. 달림,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색시를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발 저의 간곡한 청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어머니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나 마을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바보 아들과 혼이 나겠다는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난한 바보에게 혼이 나려는 처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보가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먹어가니 어머니도 이제는 틀렸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몽덕이가 자다 말고 웬 인기척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보니 한 아리따운 처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몽덕이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귀신인가 귀신이면 물러가라. 몽덕이는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처녀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휘저으며 처녀를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처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 달에서 온 당신의 각시입니다. 뭐라고요? 참입니까? 달에서 온 각시라니 달에는 토끼가 산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당신은 토끼십니까? 생긴 것은 토끼가 아니라 사람 같습니다. 그것도 아리따운 처녀 같습니다. 호호 정말 순수하신 분이시군요. 저는 토끼가 아니고 오늘부터 당신의 각시랍니다. 각시라니 세상에 어머니 각시가 왔습니다. 제 각시가요. 몽덕이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 달에서 온 각시가 몽덕이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진정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달이 뜨는 밤에만 내려올 것이니 그 누구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약조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러니 몽덕이는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이오. 비밀을 지키겠소. 그러니 꼭 밤에 날 찾아와 주시오. 그렇게 그날 이후 바보 몽덕이는 밤마다 달에서 내려와 찾아오는 달각시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몽덕이의 어머니는 요즘 따라 부쩍 실실 웃어대고 좋아진 아들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몽덕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냐? 요즘 왜 그렇게 혼자 하늘을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것이냐? 어미 몰래 뭐 각시라도 숨겨놓은 것이야. 그러니 몽덕이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어머니 어찌하셨습니까요? 제가 제각시와 함께 있는 것을 보셨나요? 몽덕이는 어머니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을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각시를 숨겨놨단 말이냐? 몽덕아 정말 각시가 생긴 것이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을 계속 머뭇거리자 어머니는 계속 몽덕이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몽덕아 이야기해 보거라. 누가 너에게 각시가 되어 주겠다고 한 것이냐? 혹시 뭘 달라고 하진 않더냐? 돈이라든지 귀한 폐물이라든지. 어머니는 혹시나 어리숙한 아들에게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도 모르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무척 걱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린 몽덕이는 달에서 온각시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달에서 각시라니. 그러니까 내 꿈에 달에서 각시가 내려온다는 말이지.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여 물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꿈이라니요. 진짜랍니다. 달에서 각시가 저를 밤마다 찾아온다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밤에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말하니 그날 밤 어머니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방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웬 주인 모를 꽃신이 아들의 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웬 처자가 우리 아들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처자에게 내 아들을 맡길 수 없으니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어머니는 방 안에 있는 처자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 꽃신의 실을 묶어두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밤새 자지 않고 처자가 나가는 인기척을 듣고서는 새벽에 나가보니 꽃신은 사라지고 실은 집 뒤뜰에 있는 어머니가 떠놓은 정화수 그릇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참으로 달에서 온 각시란 말인가? 달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가? 정말 고맙습니다. 이 미천한 안악의 청을 들어주셨군요. 어머니는 그러면서 밤에만 온다는 달각시가 이 정화수 그릇을 통해 달과 집을 오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달이 뜨자 정화수 그릇에서 나온 달각시가 몽덕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몰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는 바로 뒤뜰로 가서 정화수 그릇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달각시와 아들이 낮이나 밤이나 평생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정화수 그릇을 깨버린 뒤 새벽이 되어 달이 사라질 때가 되자 달로 돌아가기 위해 달각시는 몽덕이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뜰에 있는 정화수 그릇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릇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달빛이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정화수 그릇이 깨져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필시 서방님이 나랑 약조를 어기고 누군가에게 말한 것이야. 서방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만날 수 없게 되었군요. 내 그토록 약조를 지켜달라고 말했는데. 결국 정화수 그릇이 깨지는 바람에 달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달각시는 해가 뜨면서 한 마리 달빛을 닮은 노란 나비로 변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날 몽덕이의 집 하늘에는 달이 떴지만 달각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몽덕이는 하염없이 오지 않는 달각시를 기다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몽덕이는 야위어가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어머니에게 각시의 비밀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일이 된 것입니까? 제발 돌아와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누구에게 말하지 않겠소. 몽덕이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달에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욕심이 내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구나. 어리석었구나. 너무나 미안하구나 몽덕아.
네, 어찌해야 우리 아들에게 다시 달각시가 올 수 있을까? 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우리 몽덕이에게 각시를 보내주세요. 어머니도 슬퍼하는 아들을 몰래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달각시를 잊지 못하던 몽덕이는 몇 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혼자 남게 되었고, 결국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어 어머니와 달각시의 행복을 기원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몽덕이가 세상을 떠날 때 밤하늘에 달빛을 닮은 노란 나비 2마리가 날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몽덕이가 세상을 떠나 달에 가서 색시와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결혼을 약속한 칠복이와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하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매일매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가마 행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칠복이는 말을 타고 신부 꽃분이는 가마에 앉아서 함께 살 집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얼굴에 싱글벙글 미소가 짓는 이 기쁜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우르르 천둥치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풀숲에서 도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도둑놈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신부 꽃분이가 타고 있던 가마를 들쳐업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신혼 첫날 눈앞에서 신부 꽃분이를 도둑맞다니 새 신랑 칠복이는 어이도 없고 화도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너무 어이가 없구나. 어떻게 내 신부를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결혼 첫날에. 내 이놈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잡히기만 해봐라. 화가 난 칠복이는 바로 꽃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칠복이 눈앞에는 거대한 도둑놈들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신부를 도둑 맞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칠복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흥분할 때가 아니야. 차근차근히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주변을 자세히 보니 도둑놈들이 사라진 곳으로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뭐든지 범행 뒤에는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칠복이는 신부 꽃분이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도둑놈들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을 거야. 칠복이는 황급히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 후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돌을 쪼는 석수장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석수장이는 다급히 가는 칠복이를 보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시나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칠복이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요. 엄청난 일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났어요. 너무 어이도 없게 결혼식 첫날에 도둑놈들에게 신부를 도둑 맞았지 뭡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로 지금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너무 바쁘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나도 얼마 전에 아내를 도둑 맞았는데 아마 같은 도둑놈들인가 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찾으러 갈까요? 아, 그래요? 저랑 같은 일을 경험하셨군요. 혹시 아내를 도둑 맞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 한반 정도를 혼자서 찾아 헤매었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너무 걱정이 되어 요즘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어요. 우리 같이 갑시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너무 좋습니다. 빨리 갑시다. 칠복이와 석수장이는 서로 길동무가 되어 도둑놈들이 남긴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한참 가던 그들은 산에서 칡을 캐는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급히 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이서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내를 도둑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되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나도 얼마 전에 딸을 도둑 맞았는데 그럼 저도 같이 찾으러 가면 안 될까요? 이 도둑놈들이 훔쳐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군요.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 꼭 도둑놈들을 잡아서 혼쭐을 내줍시다. 그래서 나무꾼도 일행이 되어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칠복이와 석수장이 그리고 나무꾼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번에는 광주리 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들 어디로 그리 바쁘게들 가시나요? 우리는 아내와 딸을 도둑놈에게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을 되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나도 얼마 전에 여동생을 도둑 맞았는데 정말이십니까? 아내와 딸뿐만 아니라 여동생까지라니 이거 정말 악질 도둑인가 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찾으러 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갑시다. 그렇게 칠복이와 석수장이 칡을 캐는 나무꾼과 광주리 짜는 사람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도둑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하염없이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깊은 산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커다란 바위가 앞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커다란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도둑놈들의 발자국이 거기서 딱 끊겼지 말입니다. 아, 드디어 찾았다. 이 바위 밑이 도둑놈들의 소굴이구나. 네 사람은 힘을 합쳐 바위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영차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흔들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마침내 석수장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가지고 온 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땅땅 콩콩 밤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바위를 쪼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부지런히 바위를 쪼았답니다. 사흘 동안에 그렇게 쪼자 그 큰 바위가 드디어 깨졌습니다. 바위가 있던 자리 아래는 땅 밑으로 시커먼 굴이 뚫려 있었습니다. 내려다봐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긴 굴이었습니다. 여길 어떻게 내려가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번에는 나무꾼이 나섰습니다. 그는 산에 가서 칡뿌리를 잔뜩 캐왔습니다. 그러고는 동아줄을 꼬기 시작하였습니다. 산더미만큼 캐온 칡뿌리로 기다랗게 동아줄을 꼬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나 볼까? 동아줄을 굴 아래로 늘어뜨려 보았더니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동아줄을 더 꼬아야지. 나무꾼은 다시 산에 가서 더 많은 칡뿌리를 캐왔습니다. 그러고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열심히 동아줄을 꼬았습니다. 처음 것보다 10배는 길게 꼬았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같네. 그리고는 나무꾼은 동아줄을 굴 아래로 늘어뜨려 보았더니 그제야 줄 끝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제 됐구나. 그 다음에는 광주리 짜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는 버드나무 가지를 잔뜩 꺾어와서 큼지막한 광주리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열심히 광주리만 짰습니다. 마침내 4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커다란 광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광주리를 동아줄 끝에 단단히 매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칠복이가 나섰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땅속으로 내려가서 도둑놈을 혼내준 뒤 사람들을 구해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서서 동아줄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일을 마치고 와서 줄을 당기면 그때 광주리를 끌어올려 주세요. 안 돼요. 어떻게 그 많은 힘센 도둑놈들을 당신 혼자서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함께 갑시다. 혼자는 정말 위험해요. 다른 안 그런가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제가 사람들을 구해서 올 때 누가 광주리를 끌어올려 줍니까? 우선 제가 가서 동태를 살핀 후 필요하면 다시 도움을 청하러 오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나 혼자 먼저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칠복이는 광주리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땅속 깊은 동굴 아래로 용감히 내려갔습니다. 동굴은 깊고 깊었습니다.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더 내려가자 드디어 광주리가 땅에 닿았습니다. 칠복이는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편에 희미한 빛이 한 줄기 비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마침내 환한 세상이 나왔습니다. 땅속 세상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하나 넘자 넓은 동네가 나왔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한 그 동네는 바로 도둑놈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동네에서 가장 큰 기와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바로 도둑놈들 두목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다들 어디 갔는지 집안은 무척 조용했습니다. 12대문을 다 열고 들어가 이리저리 살피던 칠복이는 외로이 떨어진 별채를 발견했습니다. 살금살금 별채로 간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납치당한 신부 꽃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이를 발견한 꽃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서방님 아니십니까?
여기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정말 우리 칠복 서방님이신 거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칠복이는 꽃분이를 따뜻하게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당신을 구하러 내가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그래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이제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그러나 꽃분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전 갈 수가 없습니다, 서방님. 왜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 나와 바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꽃분이는 치마를 걷어 종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종아리에는 굵고 튼튼한 쇠사슬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쇠사슬이었습니다. 족쇄를 풀려면 자물쇠를 열어야 하는데 하나뿐인 열쇠를 도둑놈들 두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놈 같으니 어떻게 사람 발에 족쇄를.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내가 그놈을 혼내주고 열쇠를 찾아오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제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꽃분이는 다시 도리질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서방님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도둑놈들 두목은 100사람이 덤벼도 못 당할 만큼 힘이 세고 포악합니다. 그놈은 석 달 열흘 동안 밖에 나가 사람과 재물을 도둑질하고 석 달 열흘 동안 여기로 돌아와 잠만 자는데 바로 열흘 전에 나갔으니 석 달 뒤에나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변을 당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세요. 저 하나로도 충분해요. 서방님까지 저 때문에 화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힘들게 여기까지 당신을 찾아왔는데 돌아가라니. 차라리 그놈과 싸우다 죽고 말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무조건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칠복이의 단호한 모습에 꽃분이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방님도 그만한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덤볐다간 큰 화를 당할 것이 뻔해요. 제가 방법을 알고 있으니 제가 말하는 대로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요.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부엌으로 가세요. 두목이 매일 마시는 보약이 한가득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세게 해주는 약이지만 매우 씁니다. 그 보약을 매일 3대접씩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하면 돼요? 그리고 뒤뜰로 가세요. 큼직한 바위덩이가 몇 개 있습니다. 도둑놈 두목은 힘이 어찌나 센지 그 바위를 거뜬히 들어서 운동을 합니다.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칠복이는 꽃분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가서 쓰디쓴 보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입에는 쓰지만 과연 몸에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았습니다. 뒤뜰로 간 칠복이는 바위를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칠복이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 쓴 보약을 마셔가며 바위덩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마침내 사흘 뒤에는 바위가 들썩들썩 움직였습니다. 열흘 뒤에는 무릎까지 바위를 들어 올렸고 보름 뒤에는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그 큰 바위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꽃분이는 마을 뒷산에 있는 30층 돌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둑놈들 두목은 한 번에 펄쩍 뛰어 그 탑 꼭대기까지 오른답니다. 그러니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칠복이는 꽃분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 뛰어보니 겨우 탑의 한 층까지만 올라갔습니다. 칠복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쓴 보약을 마셔가며 30층 탑을 뛰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사흘 뒤에는 3층까지 올랐습니다. 열흘 뒤에는 10층까지, 보름 뒤에는 15층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30층 꼭대기까지 단번에 훌쩍 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꽃분이는 앞마당에 놓인 큼직한 무쇠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무쇠칼은 도둑놈 두목이 쓰는 칼이에요.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할 만큼 무겁고 커요. 그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야 두목을 상대할 수 있을 겁니다. 칠복이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앞마당에 가서 그 칼을 들어보니 역시나 꼼짝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쓴 보약을 마셔가며 무쇠칼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는 칼집에서 칼을 뽑게 되었습니다. 열흘 뒤에는 한 손으로 들 수 있었고, 보름 뒤에는 빙빙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그 큰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석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된 것이지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아침 멀리서 우르르하고 천둥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둑놈들이 백리 밖에서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쿵쾅쿵쾅하고 땅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둑놈들이 50리 밖에 왔다는 소리였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뚝딱꽝 벼락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둑놈들이 10리 밖에 왔다는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바람이 몰아치더니 도둑놈들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도둑놈 두목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당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용감하게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도둑놈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넌 누구냐? 도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이냐? 너희들 잡으러 왔다. 내 놈들이 납치해온 신부 꽃분이의 서방님이다. 감히 너희들이 내 신부를 납치하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놈들. 니놈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칠복이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도둑놈들은 여러 명인데 당연히 혼자 온 칠복이를 보면서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간도 큰 놈이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다니. 그것도 혼자서. 참 웃음이 절로 나오는구나. 그래, 네 발로 찾아왔으니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고 오너라. 두목이 명령을 내리니 도둑놈 한 명이 칠복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이는 손가락 하나로 도둑놈을 튕겨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힘센 도둑놈이 달려들었습니다. 두 번째 도둑놈도 주먹 한 방을 날려서 거꾸러뜨렸습니다. 더 힘이 센 세 번째 도둑놈은 발길질로 쓰러뜨렸습니다. 도둑놈 두목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제법이구나. 어쩐지 혼자 왔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이제 좀 알겠구나. 하지만 너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오랜만에 재미있겠는 걸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두목이 시근덕거리며 직접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칼을 빼어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얼마나 힘이 세고 날쌘지 칼 부딪히는 소리만 쨍그랑쨍그랑하고 들릴 뿐 칠복이가 어디에 있는지 도둑놈 두목이 어디에 있는지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싸우다가 땅 위에서는 싸우기가 비좁고 불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예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싸웠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승부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사흘 밤낮으로 쨍그랑 툭탁툭탁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몰아치며 안개가 자욱하게 일렀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무엇인가가 하늘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졌다.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구나. 땅에 뚝 떨어진 사람은 도둑놈들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눈두덩은 시퍼렇게 붓고 입술도 터지고 코피도 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힘을 키운 칠복이에게 잔뜩 얻어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빨리 더 다치기 전에 어서 열쇠를 내놓아라. 도둑놈 두목은 품에서 열쇠 꾸러미를 집어던지듯 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나머지 도둑놈들도 그 뒤를 따라 도망을 쳤습니다. 칠복이는 열쇠를 가지고 바로 꽃분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꽃분이의 발목에 묶인 족쇄를 풀고는 꽃분이를 안아서 별채에서 나왔습니다. 서방님 정말 해내셨군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도둑놈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칠복이와 꽃분이는 텅 빈 도둑놈들의 집을 뒤져 곳간의 문들을 열쇠로 모조리 열었습니다. 곳간은 무려 20군데나 되었는데 첫 번째 곳간부터 10번째 곳간에는 훔쳐온 보물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또 11번째 곳간부터 20번째 곳간에는 잡혀온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석수장이의 아내도 있고 나무꾼의 딸도 있고 광주리 짜는 사람의 누이 동생도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곳간의 보물들을 모조리 챙겼습니다. 그리고 구해낸 사람들을 이끌고 도둑놈들의 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칠복이는 동아줄을 타고 내려온 곳으로 가서 자신의 신부 꽃분이와 석수장의 아내 나무꾼의 딸 광주리 만드는 사람의 누이 동생을 광주리에 태우고는 줄을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위에서 사람들이 광주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광주리에 태워 올려보낸 다음에는 국간에서 가져온 보물을 광주리에 실어서 한가득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보기가 광주리에 올라탄 뒤 줄을 당겼습니다. 광주리는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땅 위로 나오니 석수장이의 아내 나무꾼의 딸 광주리 짜는 사람과 누이 동생이 얼싸안고 기뻐하며 눈물을 왈칵 흘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칠보기를 보자마자 사람들 모두 너무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칠보기도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진정들 하시고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도둑놈들에게서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보석들은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도둑질해서 가져온 것이니 우리 이 보석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게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칠보기는 보물을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칠보기와 꽃분이는 예전처럼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양에는 뭉태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뭉태기는 아주 힘이 장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잘 들고 지게에 쌀가마니도 다른 사람의 서너 배는 거뜬히 지곤 하였습니다. 그런 뭉태기는 조랑말을 끌고 북어를 실고 와서는 장터에 파는 것을 업으로 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북어를 실어 파는 사람은 뭉태기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뭉태기가 어찌나 신보가 못되었는지 사람들이 그의 눈치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가 다니는 길목길목에는 뭉태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힘뿐만 아니라 못된 심술보로도 유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이 워낙 장사이다 보니까 그의 심술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뭉태기가 다니는 말을 쉬게 하는 마방집에는 이 뭉태기가 올 만한 날짜의 말방을 미리 따로 마련하여 청소를 깨끗이 해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이 장사인 뭉태기가 잔뜩 성질을 부려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앞산에는 산신령이 살았습니다. 산신령은 이 마을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속속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신령이 매일 이 마을을 오고 가는 뭉태기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뭉태기의 심술궂은 행동에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신령은 뭉태기가 마을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녀석의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더망나리가 될 것이야. 심성만 고친다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오늘은 놈의 심술보를 고쳐놓겠다. 산신령은 그리 말하고 순간 어린 동자 초립동이로 변했습니다. 뭉태기처럼 말 두 마리를 몰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뭉태기가 자주 가는 마방으로 갔습니다. 뭉태기가 이용할 마방에 떡하니 자기 말을 메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한 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왜 거기다가 매는 거요? 거기 말고 다른 곳에 매시오. 거기다 매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초립동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주인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장 나도 말죽 사 먹일 것이고 내 밥도 사 먹을 것이고 그리고 잠도 잘 것인데 왜 그럽니까? 이 마방이 가장 깨끗해 보이니 이곳을 이용하겠소. 그런데 왜 내가 다른 곳에 말을 메어야 하나? 나도 엄연히 손님이여. 그러자 주인은 몹시 난처해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크게 말이오. 그곳은 따로 임자가 있는 곳입니다. 다른 손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말을 메어 두시면 이따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니 다른 곳에 매시오. 다 손님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인장 실소이다. 아니 마방을 예약을 받는다니 그런 말은 처음 듣네. 이곳이 제일 좋아 보이니 이곳에 메어 두겠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오. 아이 그게 말이오. 마방을 이용할 자가 힘이 아주 장사이고 그 사람이 힘만 장사가 아니라 심술도 아주 고약하답니다. 그 자가 곧 해가 지면 이곳에 도착할 것인데 이 꼴을 보면 잔뜩 심술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댈 것이오. 그럼 당신이나 나나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을 딴 데다가 매시오. 주인의 말에 초립동이가 어이가 없어 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여. 나는 손님이 아니오. 내가 먼저 왔는데 어찌 내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초립동이가 그러면서 기어코 마방에 자신의 말을 메어두었습니다. 아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이 말을 했는데 손님께서 여기다가 손님 말을 매신 것입니다. 어떠한 험한 꼴을 당해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주인은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에라이 심술궂은 뭉태기에게 한번 당해봐라. 당해봐야 정신이 들어서 고분고분해지겠지. 나는 분명 경고했는데 이 어린 것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해가 뉘엿뉘엿 기울자 드디어 뭉태기가 말을 끌고 마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말을 늘 메어두는 마구간에다가 메어두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이미 말 2마리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뭉태기는 상황을 보고 잔뜩 성이 났습니다. 아니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여기다가 말을 메어 두는 것이야? 여기는 내 자리인 것 모르나 본데 어떤 애송이가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뭉태기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허리춤에 찬 칼을 뽑아서 메어져 있는 말 곱비를 다 끊어버리고 말들을 모두 마구간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초립동이는 자신의 말들이 말곱비가 끊어져 내쫓기는 것을 보고는 말들을 붙잡아서 아무 말 않고 다른 마구간에다가 말들을 다시 메어 두었습니다. 뭉태기가 모양새를 보는데 이 초립동이가 아무 말 않고 다른 마구간에 말들을 메어두니 그냥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주인은 혀를 째째 채면서 아휴 진작에 말 들으면 좀 좋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뭉태기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어 뭉태기는 먼 길을 걸어서 잔뜩 더러워진 자신의 집신을 벗어 빨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초립동이가 말죽 끓이는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고노머리지만 아침부터 부지런하구만. 뭉태기는 초립동이를 쓱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립동이가 나무들을 똑똑 분질러서 불에 집어넣고 있는데 보아하니 나무가 보통 두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뭉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건 뭐 하는 거지? 어떻게 두꺼운 나무가 손가락으로 저렇게 뚝뚝 분질러지는 것이지? 아니 저놈 저거 힘이 왜 저렇게 센 거야? 뭉태기는 이 초립동이가 두꺼운 나무를 손가락으로 톡톡 부러뜨리는 모습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초립동이는 나무를 분지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뭉태기를 보고 씩 웃어 보였습니다. 뭉태기는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초립동이의 눈을 피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조그마한 놈이 어찌 저리 힘이 세단 말인가? 나도 나무가지를 저렇게 똑똑 못 분지를 것인데. 뭉태기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부엌 밖으로 나와서 조용히 집 뒤편으로 가서 그 초립동이가 가져다 놓은 나무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들고 분질러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립동이가 한 것처럼 아무리 나무를 분지르려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손가락은커녕 온몸을 다 써서 분지르려고 해도 도저히 나무가 부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큰일 났구나. 저놈이 아주 힘이 장사로구나. 내가 저놈의 말 곱비를 칼로 잘라버렸는데 만약 저놈이 나에게 앙심을 품고 힘겨루기라도 하자고 하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이거 어찌해야 한다. 저놈에게 얕잡아 보이면 내가 아주 큰일을 당할 것임 불보듯 뻔하다. 뭉태기는 어찌할지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지 내가 벌써 이렇게 기세가 꺾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지. 굵고 짧은 것은 돼 봐야 아는 것이고 아무리 저놈이 나보다 힘이 세더라도 내가 이대로 꼬리를 내렸었으나 천하의 뭉태기가 말이야. 중요한 것은 기세지. 기세야 기세가 꺾이면 지는 거야. 뭉태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엌에는 말죽이 한참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립동이는 긴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말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뭉태기는 호기롭게 이 초립동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막대기로 말죽을 젓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저으려고 그러시오. 뭉태기의 말에 초립동이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아니 이 뜨거운 것을 그럼 어찌 졌습니까? 그러자 뭉태기가 갑자기 자신이 팔을 걷어붙이더니만 에헤이 거거 비켜보시오 하면서 자신의 팔을 말죽에다가 쑥 넣고는 휘휘 저어댔습니다. 뭉태기는 너무나 뜨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였습니다. 그저 뭉태기의 머릿속에는 이 초립동이에게 얕잡아 보이면 끝이다, 끝이야. 그러면 이제 다들 나를 얕잡아 보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저은 뒤에 팔을 빼고는 자 보셨소 이렇게 하는 것이오. 이렇게 하고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이 부엌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냉수에다 이 시뻘개진 팔을 씻었습니다. 아파 아이고 너무 아프구나.
아유, 내 팔 아이고 완전히 익어버렸어. 뭉태기의 살은 완전히 다 익어서 오므라져 있었습니다. 이놈 아마 아주 깜짝 놀랐을 것이다. 아픈 와중에도 뭉태기는 부엌 안의 초립동이가 놀랐을 것을 생각하며 씩 웃었습니다. 정말 초립동이는 그 광경에 놀라 하였고 잠시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자신도 한번 해보려고 끓는 말죽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으아, 뜨거워. 아이고, 큰일 나겠네. 아니, 세상에 이걸 어찌 팔뚝까지 넣어서 저었단 말인가? 세상에, 그러고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다니? 이 사람은 참으로 듣던 대로 나보다 뛰어난 엄청난 장사인가 보구나. 비록 나도 우리 마을에서는 힘도 못 쓰는 정도지만 그래도 다른 마을에서는 장사인데? 초립동이의 말을 들은 뭉태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런 장사가 자신의 마을에서는 약골이라니. 이런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정말 많구나. 내 여태 운이 좋아서 그런 장사를 안 많아서 봉변을 안 당한 게 천운이다. 그 후 뭉태기는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힘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숨궂은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언제 자신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니깐 말입니다. 뭉태기는 자신의 힘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평생 썼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착한 나무꾼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그런 착한 마음씨에도 살림이 가난하여 혼기가 다 지나도 아무도 그에게 시집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를 가르는 큰 강이 있었는데 강을 따라 한참을 걷던 중 어디선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칠복이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웬 사슴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 큰 비가 내렸었는데 이를 피하지 못해 떠내려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는 강물에 뛰어들어 사슴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가쁜 숨을 쉬며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안타까웠던 칠복이는 차마 사슴을 두고 갈 수 없어 직접 간호해 주고자 자신의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열심히 보살핀 이 사슴은 마침내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다시 스스로 걸어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칠복이는 안심하고 사슴을 다시 산에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번에는 뱀 한 마리가 떠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슴 생각이 난 칠복이는 또 다시 뱀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물을 많이 먹었는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칠복이는 사슴과 같이 뱀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정성스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보살펴 주니 뱀 또한 마침내 기력을 회복하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칠복이가 다시 강가를 지나는데 이번에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거기에 아무도 안 계세요. 깜짝 놀란 칠복이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이번에는 웬 여인이 물살에 떠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화들짝 놀란 칠복이는 급히 옷을 벗고 뛰어들어 여인을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칠복이는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여인은 정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낭자, 정신이 좀 드시오. 괜찮으신 거요? 그 순간 칠복이를 본 여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이에 칠복이는 지난날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오시기에 구했는데 정신을 잃으셔서 제 집으로 데리고 왔소. 실례가 되었다면 미안하오. 그러자 여인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건넌 마을에 사는 과부 꽃분이입니다. 며칠 전 마을이 물에 잠겨 대피하는 길에 그만 물길에 빠져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저를 구해주셨으니 정말로 은인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련님. 그러면서 칠복이의 손을 덥석 잡자
칠복이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았으니 충분히 쉬다 가시오. 그리고는 날마다 고기 반찬을 해 꽃분이에게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은인이면서 자신을 진심으로 보살펴 주니 꽃분이는 점점 칠복이에 대한 연모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더니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곳에서 혼자 사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소. 그건 왜 물어보시는 것이오? 그러자 꽃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마을은 이미 물난리가 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잃은 지 오래고 도련님도 혼자 계시는데 저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에 놀란 칠복이가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자 꽃분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만큼 저도 도련님을 서방님으로 모시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고운 여인 꽃분이가 이렇게 말하니 칠복이는 볼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고운 여인을 아내로 만났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소. 우리 한번 백년해로 하며 살아가 봅시다.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으니 더는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올린 뒤 한방에서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장가를 들게 된 칠복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평생 여인과는 말도 못 붙여보았던 그에겐 아리따운 꽃분이가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고된 일에 힘들 법도 하지만 꽃분이의 미소를 보면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갈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좋아하였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그곳 생활이 질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성실하고 착해서 좋았던 칠복이가 이제는 답답해 보이기 시작하였고 귀한 쌀밥도 매일 먹으니 그마저도 질려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좋은 걸 갖다 주면 뭐하나. 이제 더는 마음이 통하질 않는구나. 재미가 없구나. 이에 꽃분이는 칠복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도 잊은 채 매일 밖으로 놔둘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칠복이의 눈치를 살피며 점차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칠복이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쌀을 퍼다 장터에 나가 팔고 그 돈으로 칠복이 몰래 다른 젊은 남자들과 희덕대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순박한 사람일 뿐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꽃분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꽃분이가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이에 그녀가 하고 싶은 걸 두고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 동안 꽃분이의 사치에 칠복이의 재산은 모두 거덜이 나버렸고 그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꽃분이는 그를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서방님, 겨우 그만큼 나무를 해와서 언제 부자가 되나요? 입에 풀칠도 못하겠구만. 전 이제 다른 남자를 알아볼 거예요. 이제 서방님도 새 삶을 찾으세요. 이 말에 깊은 상처를 입은 칠복이었지만 마음이 여린 그는 모진 말 한 번 내뱉지 못하였습니다. 꽃분이가 떠나가자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을 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는데 중턱쯤 올랐을까 멀리 사슴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슴은 칠복이를 보더니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생각한 칠복이가 사슴의 모습을 살펴보니 눈에 익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전에 자신이 살려준 사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녀석 다행이구나. 일이 잘 살아있으니 말이다. 칠복이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뻗어 사슴을 쓰다듬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슴이 그의 소매를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넌 은혜도 모르는 것이냐? 그런데 사슴의 몸짓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를 어디론가로 데려가려는 듯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사슴이 소매를 당기는 곳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따라갔을까? 사슴이 멈춘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휑한 벌판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사슴은 한가운데에 이르러 소매를 놓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무언가 일이 있음을 느낀 칠복이는
사슴을 도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안에서 어른 팔뚝만한 산삼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복이는 깜짝 놀라 산삼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사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칠복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사슴이 가리키는 곳에 땅을 파면 커다란 산삼이 줄줄이 나왔고 그렇게 칠복이에게 산삼을 연거푸 여러 개나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칠복이를 보고 인사하듯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그대로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가 은혜를 갚으려고 나를 이리로 데려와 준 것이구나. 정말 고맙다 사슴아.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사슴이 준 산삼을 팔아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을 벌었던지 칠복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건넌 마을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은 그곳으로 떠난 과부 꽃분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자 꽃분이는 염치도 없는지 다시 칠복이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방님을 떠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선 무릎을 꿇고 싹싹 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꽃분이는 칠복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닌 그가 부자가 되었기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혹시라도 칠복이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까닭을 추궁할까봐 눈물을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긴 했지만 한때 아내였던 사람이 그렇게 피니 심성이 고운 칠복이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구려. 이렇게 돌아왔으니 된 것 아니겠소. 내 이해할 테니 그만 우시오. 그날 밤 꽃분이는 칠복이 품에 안겨 온갖 교태를 부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큰 돈을 버셨다던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에 칠복이는 사슴을 만난 일이며 산삼을 캔 이야기까지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꽃분이가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으나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칠복이의 돈은 자기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꽃분이가 집에 들어오자 칠복이의 집은 거짓말처럼 다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꽃분이가 아직 제 버릇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살림까지 커졌으니 그녀의 사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나 돈을 물쓰듯 하니 많던 돈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칠복이는 이를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남자를 제 방에 불러들이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참다 못한 칠복이는 마침내 꽃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당신을 구해 주었건만 당신은 어찌 그리 나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오. 내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으니 이제 집을 나가시오. 당장 어서 나가시오. 꽃분이는 나차 싶어 칠복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사정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녀를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니 꽃분이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꽃분이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를 갈며 칠복이를 저주하였습니다. 멍청한 놈이랑 같이 사라졌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는 곧장 관가로 향하여 칠복이가 남의 것을 훔쳐다 부자가 되었다며 거짓을 고하였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니 관가에서는 곧바로 칠복이를 잡아들였고 그를 문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 같은 나무꾼이 큰 돈을 어찌 얻은 것이냐. 바른대로 말하거라. 그런데 칠복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수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진 사슴을 구해 주었는데 사슴이 은혜를 갚고자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의 사또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감옥에 잡아넣도록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칠복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러다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려던 그때 어디선가 무언가 씩씩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웬 뱀 한 마리가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칠복이가 벌떡 일어나 자세히 보니 뱀은 다름 아닌 일전에 자신이 구해준 뱀이었습니다. 아니 너가 여기에 무슨 일이냐? 그동안 잘 지낸 것이냐? 그렇게 칠복이가 뱀을 반가워하는데 갑자기 뱀이 입을 턱 벌리더니 칠복이의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뱀에 물린 칠복이의 발은 갑자기 주먹만하게 부풀어 올랐고 정신은 점차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베푼 짐승마저 또 나를 버리는구나. 내 팔자련이 생각하자. 이에 칠복이는 체념한 채로 밖으로 나가는 뱀을 잡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꺼져갈 무렵 다시금 뱀이 감옥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웬 풀잎을 칠복이 발꿈치 위에 턱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상처가 아물고 붓기도 가라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죽이려다 살린 것일까? 칠복이가 의아해하던 사이 어느새 해는 뜨고 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데 바깥에서 포졸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에 잠에서 깬 칠복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포졸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가 간밤에 웬 뱀에게 물리셨네. 곧 돌아가실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에 칠복이는 그제서야 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포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또를 구할 방법을 알고 있으니 나를 사또에게 데려가 주시오. 포졸은 그가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 허풍을 떤다 생각했지만 사또가 죽어가는 판국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를 감옥에서 꺼내 사또에게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사또의 앞에 선 칠복이는 어젯밤 뱀이 가져다준 풀잎을 포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풀잎을 상처 위에 문질러 보시겠습니까? 이에 칠복이가 말한 대로 하자 과연 상처가 귀신같이 아물더니 사또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또는 이야기를 듣고 칠복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풀잎은 도대체 어떻게 구한 것이냐? 그러자 칠복이는 짐승들을 도와주었던 일부터 전날 밤 뱀이 자신에게 은혜를 갚은 것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또는 이번만큼은 칠복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복이 덕에 죽다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사또는 꽃분이가 고발한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명했습니다. 꽃분이를 잡아다 문초하니 과연 그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칠복이에게 은혜를 입고도 누명을 씌웠다는 것부터 그의 재산을 탕진한 것까지 모두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를 모르는 꽃분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누구에게나 은혜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갚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은혜를 베푼 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 주변을 살펴보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고 더는 자식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승 집에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이 늦둥이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두뇌외가 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온갖 정성 다 들여서 키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이고 입고 싶은 옷 다 입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서 나이 15살이나 되니까 제법 총각 티가 나게 됐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바랑을 메고 동냥을 하러 왔기에 정승 부인이 쌀을 한 대박 퍼다 줬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중얼거리지 뭡니까? 그러더니 주는 쌀도 안 받고 그냥 돌아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정승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스님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신경 쓰지 마시오. 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셨을 터이니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시오.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해 일러주기를. 이 아이는 명이 짧아서 앞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승 부인이 스님의 바랑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명을 잇는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귀한 집 귀한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 안고 키워서 동티가 났습니다. 명을 이으려면 남의 발에 밟히는 고생을 해야 하니 꼭 살리기를 바라거든 나를 따라 보내시오. 이러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로 아이를 스님한테 딸려보냈습니다. 딸려보내면서 나중에라도 귀한 집 자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 한 벌을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남자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새 이름이라는 게 산거지입니다. 집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놓고는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지게 지고 나무하기, 밭 갈고 거름 주기, 방 닦고 마당 쓸기와 밥 짓고 빨래하기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거지는 참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산거지가 종일 나무 열짐을 하고 고단에서 초저녁에 자리에 누워 있으니 스님이 곁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며 이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스님이라 살생을 못하니까 이를 잡아가지고는 자꾸 자기 옷 속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산거지가 깜박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한 데다가 머리를 매만져 주니까 절로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턱 나타나서 오늘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마는 스님의 법력이 너를 가리고 있고 또 내가 이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다.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내면 목숨을 100년까지 늘리리라. 하고는 훌쩍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피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산거지는 날이 새자 피리를 품에 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가다 보니 큰 마을이 있기에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머슴이 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을 해서 그 집 머슴이 됐습니다. 머슴이라는 게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처진이 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산거지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논밭도 갈고 거름도 내고 마당도 쓸고 마구간 외양간에 마서 먹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머슴 중에도 상머슴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산거지가 천한 머슴이라고 업신여겨서 밤낮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새순물을 떠오라 해서 떠다주면 물이 너무 차네 뜨겁네 트집을 잡아 쏟아버리는데 쏟으려면 딴 데다 쏟을 일이지 하필이면 산거지 낯에다 퍼붓는단 말입니다. 이러기를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앞마당을 쓰려고 시켜놓고 빚을 뒤에 콩알만 한 자갈이라도 남으면 빗자루로 때리는데 이러기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러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다른 것입니다. 셋째 딸은 두 언니보다 일찍 시집을 갔지만 혼례한 지 사나흘도 안 돼서 남편이 죽은 청산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산거지 옷이 헤어지면 언니들 몰래 기워 입히고 산거지 머리가 헝클어지면 찬빗으로 곱게 빗어주고 어쩌다가 잔치집에 갔다 오면 고기야 떡이야 싸가지고 와서 몰래 먹이고 이렇게 잘해준단 말입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웃마을 큰 집의 환갑날이 되어서 온 식구가 잔치집에 가게 됐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치집에 가고 그 다음으로 딸들이 나서는데 먼저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산거지가 마구간에 가서 말 한 피를 내어와서 첫째 딸 앞에 대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하는 말이 이놈아,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라고 그러고 섰느냐? 어서 말 아래에 엎드려라. 그래서 산거지가 말 아래에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첫째 딸은 산거지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또 말을 끌어 다녔습니다. 둘째 딸도 산거지더러 엎드리라 하고서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셋째 딸이 나오기에 산거지가 또 말 아래에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은 산거지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서 갈터인이 있다가 틈을 타서 이 말을 타고 와요. 내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감춰 놓을 테니. 하고서 가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다 잔치집에 가고 나니 집안에는 산거지 혼자 남게 됐습니다. 산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고 나서 여태 깊이 감추어뒀던 옷보자기를 끌렀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비단옷을 떨쳐 입고 피리를 들고 셋째 딸이 두고 간 말을 탔습니다. 그렇게 차리고 나서 피리를 불면서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에 당도하니 큰 집네 집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서 만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어 웅성웅성 참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눈썰미가 야무졌던지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제가 맨댕기 끝을 잘라가지고 상거지 곁에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댕기 조각을 상거지 뒷머리에 묶어놨습니다. 상거지는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며 잘 놀다가 남들보다 미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비단옷을 벗고 누더기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딸들이 돌아와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치집에 가서 신선 만난 이야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튀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식구들이 안 볼 때 가만히 상거지를 불러놓고 비단옷은 어디서 났으며 피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상거지가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르는 척하니까 뒷머리에서 댕기 조각을 끌러가지고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맞춰보니 딱 맞거든 말입니다. 상거지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셋째 딸이 댕기를 메었다가 끌렀다가 하느라고 헝클어진 머리를 찬빗으로 빗어주더란 말입니다. 머리를 빗어주니까 절로 잠이 솔솔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3년 늘린 내 수명도 오늘로 다 되었다마는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거든 말입니다.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주인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상거지가 셋째 딸과 혼이 나는 날,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피리를 불면서 색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나는데 그 광경이 참 장관이거든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옷 끼워 입힐걸.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머리 빗어줄걸.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첫째와 둘째 딸은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혼례도 못 치르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요즘에도 아랫사람들에게 하대하는 첫째 딸, 둘째 딸들이 많습니다. 자신보다 지위나 신분이 낮다가 우습게 보다가는 언젠가는 꼭 벌을 받을 것입니다. 머슴은 정말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